자, 이번 강의에서는 고정금리하고 상환 방식, 그쵸?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증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점증식 상환은 상호 비교하는 문제가 올해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본 지문들을 매우 촘촘하게 깔끔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보죠. 원금균등에서 매 기간 저당 지불액이죠. 원금균등으로 돈을 갚는다면 다달이 갚는 원리금이 어떻게 되겠는가? 균등한 원금. 맞습니다. 원금균등이니까 원금 똑같죠? 그리고 이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불균등한 이자로 구성이 된다. 맞는 표현이죠. 결국 원금은 똑같고 이자는 감소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금 균등에서 매 기간에 원금 상환액을 물어보죠. 자, 그런데 매 기간에 원금을 구하는데 지금 융자액을 상환 기간으로 평분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죠. 이러면은 원금액이 일정하니까 이것은 원금 균등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린 얘기가 됩니다. 3번에 원금 균등에서 매 기간에 원리금입니다. 원금 균등으로 갚으면은 매 기간에 원리금 구할 때 원금 따로, 이자 따로 이렇게 구해야 되죠. 우리 두 번째 줄에 융자액의 저당 상수를 곱한다. 이 방법은 원리금 균등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따라서 3번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원리금 균등이에요. 4번에 원리금 균등에 의하면, 자, 원리금 똑같이 내죠. 다달이 납부하는,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중에서 원금액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원리금 균등으로 돈을 갚으면 이자는 줄죠. 근데 전체적으로 높이가 같아져야 되다 보니까 원금액은 점차 증가합니다. 그래서 점점 증가하게 된다. 정답입니다. 4번은 원금 차증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대요. 그럼 당연히 원리금 균등에 대한 설명이고요. 점증식 대출은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저소득자 또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신혼부부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이다. 왜냐? 대출 초에 부담이 낮고 점점 돈을 벌어 나가면서 상환액이 늘어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점증식을 갖다가 생애 주기 대출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라이프 사이클상, 자, 젊은 시절엔 돈이 없고 갈수록 돈이 이제 생기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대출하니까 그것을 점증식 대출, 생애 주기 대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6번도 맞는 표현이죠. 네, 유리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3자 비교하는 지문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얘기들 많습니다. 일단 1번에 원리금 균등은 그랬습니다. 얘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원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에는 지불액을 물어보네요. 상대적으로 원리금 균등이 돈을 좀 덜 내죠. 그래서 지불액이 적다. 이렇게 됩니다. 2번에 원금 균등은 주어입니다. 원금 균등을 물어보는 지문이고 은행 측면에서 보자고요. 대출자 측면에서 원금 회수가 매우 빠르죠. 초기부터 바로바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수 위험이 어떠한 방식보다도 상대적으로 적다죠. 회수 위험이 적다는 건 회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원금 균등 얘기입니다. 3번에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한다. 중도 상환이란 표현은 무조건 잔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원금 균등 같은 경우에는 중도 시점에 잔금이 가장 낮습니다. 얘가 가장 잔금이 낮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보다 잔액이 작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4번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자꾸 얘가 뜨네요. 얘 좀 안 뜨게 할게요. 예. 또 사라졌네요. 화면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사라졌습니다. 자, 4번 지문 한번 하겠습니다.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공통점이 있죠. 1회차 뭐가 똑같습니까? 이자 지급액이 똑같죠. 네.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느냐에 따라서 상환 방식만 차이가 있고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첫 회 이자액은 잔고가 똑같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이 자리에 원리금 나오면 안 되고요. 원금 나오면 안 됩니다. 이자액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기출문제죠. 5번에 원리금 균등, 얘가 주어입니다. 점증식에 비해서 초기에 자금 회수가, 그나마 원리금 균등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내죠. 원금을 초반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교 한번 해보자면 6번에 점증식은 나가죠. 주어입니다.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을 물어보네요.
초기에 이 원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낮죠. 그렇죠? 어떠한 방식보다도 작습니다. 가장 작다가 정답이고요. 7번에 대출 실행 시점의 총부채 상환 비율.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밑줄 칠게요. 자, 요거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요거는 원리금, 즉 상환액이라고 해석하라. 이 얘기는 이론 수업 때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대출 초에 상환액이 가장 낮다. 점증식이에요, 점증식. 바로 나오죠, 답이. 두 번째, 실행 후에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 대출 비율은 여기서 뭘 물어본다? 잔금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잔금이 가장 높은 거는 역시나 점증식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점증식 상환이 됩니다. 자, 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7번 문제는 별표네요. 8번에 첫 해 월 불이백 후에 납부 만기 이전에 역시 중도 상환이란 말 보이시죠? 자, 잔액이 가장 적은 거. 잔액이 가장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낸 무슨 방식? 원금, 균등에 해당합니다. 상환 방식 비교해봤는데요. 이 비교하는 내용들, 지문 정리를 매우 완벽하게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몇 세 이상이에요? 60세라고 하면 되죠. 예. 굳이 만을 안 붙여도 맞습니다. 60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연금의 담보가 되는 주택. 일단은 주택법상 주택이 있죠. 주택법상 주택에 다세대 단독 연립주택 아파트 다단연화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다세대 단독 연립주택 아파트고 여기에 뭐가 포함이 돼요? 주상복합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주택법상 주택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마지막에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만 가능합니다. 임대형은 안 되고요. 지자체에 신고된 주택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단연화주 노인.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다단연화주 노인. 시가 9억 원 이하로 합니다. 고급주택 기준입니다. 3번에 연금 지급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말 그대로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4번에 연금의 보증료를 내는데 자, 최초 얘기 나오죠. 최초 내는 게 2% 내죠. 그래서 실행 시 납부하는 무슨 보증료? 초기 보증료가 있고 보증자에게 연 0.5%를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다. 보증료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5번에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연금 대출 원리금. 쉽게 말하면 연금액이란 뜻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받은 그 연금액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담보주택을 처분을 해도 할아버님께서 받으신 연금액 상환이 다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초과 지급된 경우는 법정 상속인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미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5번도 잘 보시고 6번에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연금 채권이 행사가 되는데요. 항상이란 말 때문에 틀렸죠. 항상 연금 채권을 담보로 한 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얘기죠. 자, 원래는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담보주택 처분가격 범위 내. 이 담보주택 처분 범위 내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여기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자, 기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채권들 조세채권, 임금채권 같은 이 다양한 기타 채권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왔었죠, 시험에. 그래서 항상 담보주택 처분 범위 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6번은 X가 됩니다. 자, 개발금융 얘기 좀 해볼게요.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상 사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부라고 하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정이라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양 가격의 상승이다. 분양가 상승은 좋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는 정이 되고요. 반면에 분양가 떨어지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고, 대출금리가 하락합니다. 그럼 개발금융 대출받기 좋으니까 시행사 입장에서 긍정, 금리 올라가면 시행사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 용적률이 감소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었네요. 그럼 얘는 부가 되죠. 용적률이 늘어나면 건설사 입장, 시행사 입장에서는 정이 되고, 4번에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시행사 입장에서 재료값이 떨어지는 결과입니다. 토지가 싸졌죠. 정이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부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공사비가 하락합니다. 공사비 하락하는 거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공사비가 상승하는 거는 시행사 입장에서 부정적인 거고, 정이냐 부냐 시행사 입장에서 개발이익의 검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개발금융 두 번째로 프로젝트 금융하고 일반 금융 얘기들 쭉 나오죠.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고 스스로가 대출 받는다는 얘기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이다. 맞죠? 이 특수법인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젝트 회사, 이 PF 회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번에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사주가 관리하는 거죠. 사장님이 관리하죠. 차주가. 근데 PF의 자금은 어디요? 중요한 말 나오네요. 위탁계좌, 에스크로에 의해서 관리된다. 맞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물적 담보가 아니다. 그런 지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물적으로 실제 담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소구 금융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비소구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제한적 소구가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입니다. 네, 유명한 문장이죠. 3번은.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지금 말씀드린 거 맞고요. PF는 반드시 담보대출 아니라고 했죠. 자, 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이렇게 좀 갈라서 보셔야 되고요. 6번에 PF는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한다. 그렇죠. 무슨 담보가 물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현금 흐름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개발금융 계속해서 쭉 보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얘기가 나옵니다. PF에서 사업 시행자가 돈을 갚을 때, 원리금 상환할 때는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죠. 해당 프로젝트 안에서 해결합니다. 발생하는 현금 흐름 및 모 기업 전체의 현금 흐름에는 의존하지 않죠.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문장을 똑바로 고치면 원리금 상환은 프로젝트 내에서만 해결한다가 정답입니다. 거기서 끝나야 돼요. 문장이. 모 기업 전체의 흐름에 의존하진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7번은 틀린 문장이 되죠. PF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들어가고요. 자금이. 그리고 공사기간이 장기. 대규모랑 장기 맞는 얘기고, PF의 사업 시행자는 부의 금융을 효과 누릴 수 있다. PF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선 장부 외적인 금융이 가능하죠. 금융기관이 부의 금융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라 누가? 시행자가 누린다. 얘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채무 수용 능력은 증가하죠. 그래서 시행자의 가계부가 건강합니다. 깨끗해져요. 본인 명의 빚이 아니란 얘기고요. 10번에 PF에서는 개발 사업에 대한, 그렇죠, 사업성이 담보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에 집중을 하죠. 개발 사업이 깨끗하게 금융기관에게 완전히 오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분배가 되면서 비대칭성의 문제가 줄어들죠. 사업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는 건 PF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11번에 PF는 원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죠. 별도 법인으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드니까. 개발 사업주가 설령 파산하더라도 이 영향력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 사업 시행자랑 프로젝트는 독립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위험 관리하는 얘기 좀 해볼게요. 막 보증 서고 이런 얘기들 나오죠. PF의 위험을 좀 줄이고 그리고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계정이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을 합니다. 자, 맞는 얘기죠. 2번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PF 위험을 줄인다. 대출자 입장에서 위험을 줄이려면 대출 우선순위, 그러니까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개발 이익이 실제 공사비보다는 언제? 나중에 인출되도록 하는 거예요. 에스크로에서 돈을 뿌려줍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에스크로라고 하나 놓고 보면 이 에스크로에서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하죠. 근데 이 자금은 원 사업 시행자도 먹어야 되고 공사를 하는 시공사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대출을 해준 은행, 대주주단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돈은 분양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양금이 들어왔을 때 이 돈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나눠주는 건데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데요. 일단은 돈은 은행하고 시공사가 먼저 먹어야 되죠. 먼저 이렇게 배분을 해주고 남은 몫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의 이익이 공사비보다는 나중에 인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3번에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습니다. 실제. 4번에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자, 이놈들 목을 많이 옥죄죠. 시공사에게 네가 끝까지 책임져라 하는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은행이 대출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이 채권을 시공사한테 강제로 인수하게끔도 하죠. 자, 또는 연대보증을 쓰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건설회사나 시공사에게 위험을 전가시킬 수는 있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 되죠. PF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속해서 위험 관리하는 얘기를 해보면 5번에 금융기관은 PF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지, 이 개발 사업지는 사실상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죠. 사업 시행자가 부지 마련을 하는데 시행자가 마련해놓은 부지를 담보를 잡습니다. 근데 이 토지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저당권을 설정하면 여기에 선분양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부동산 신탁 회사에 맡기죠. 무슨 신탁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담보 신탁을 맡기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가지게 되는 수익권 증서에 뭘 설정한다? 질권 설정한다는 얘기는 은행이 그 담보 수익에 대해서 1순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사업 시행자의 토지를 뺏는다는 얘기예요. 담보로. 6번에 대출기관이네요. 오타네요. 대출기관은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 자금의 투입 비중을 어떻게 할까요? 확대를 요구하겠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야, 네 돈 좀 써. 융자 그만 받고. 그래서 자기 자금 투입 비중의 확대를 요구한다. 7번에 신용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당의 시행 업무에 별도 법인화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별도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하게끔 하고요. 8번에 시행사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 질권은 은행 앞으로 설정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 부지도 담보로 잡뿐만 아니라 시행사의 주식에도 질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9번에 대출기관이 신용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대출 심사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해야겠죠. 그래서 어리버리한 시행사한테 대출하면 안 되죠. 이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입니다. ABS 얘기 좀 해볼까요? 자산유동화증권. 첫 번째, 우리나라의 ABS 제도는 무슨 법률이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이 됩니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유동화 자산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다. 자산 유동화할 때는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권, 주로 장기 채권들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3번에 금융기관이 PF 업체한테 대출을 하고 이 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인 SPC에 매각을 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는데요. 자, PF 채권이 유동화됐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부동산, 개발사업, PF, 자산, 담보부,
증권이다. 그래서 PFAB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부동산 개발 업체는 PFABS, 지금 말씀드린 이 S를 증권을 활용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5번에 ABCP 발행하기도 하죠. 어음이네요. CP는 기업 어음이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어음에 도관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관체. 이 도관체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한데 채권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요. 자,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거 뭐 은행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채무자한테 대출을 하든 뭘 해서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 그런데 금융기관이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채권을 갖다가 이제 2차 저당 시장에서 유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유동화할 때는 반드시 뭘 통해서 유동화를 해야 되냐면 SPC를 통해서 유동화를 하죠. 그렇죠? 즉 유동화 중개 기구를 통해서 유동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한테 채권을 매각을 하고 이 SPC는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뭘 발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ABS를 발행을 하죠. 자, ABS가 발행이 되는데 투자자한테 발행이 되죠. 그러면 투자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다가 빨간색이 현금입니다. 현금이 여기 캐시가 들어오죠. 그럼 이 현금이 이제 다시 누구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은행은 채권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냐면 그 채권을 얘한테 매각을 해서 증권으로 발행을 해버렸죠. 자, 그랬을 때 SPC 역할은 뭐냐면 결국 채권을 시장의 증권 형태로 뿌려서 시장에 있는 자금을 쭉 빨아들여서 얘한테 탁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SPC는 뭐다? SPC는 빨대란 얘기예요. 빨대.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이는 통로. 이 빨대 역할을 뭐라고 불러요? 얘를 도관체라고 합니다. 도관체는 파이프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금 통로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이 도관체를 자금 통로라고 인식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 자금 통로 자체는 쉽게 말하면은 SPC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본 문장은 뭐냐면 ABCP를 발행하는 SPC는 어음을 발행하는 SPC는 무슨 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음이니까 얘는 상법의 영향을 받는다. 자유법의 영향이 아니라 상법이다. 어음의 SPC는 상법이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내용도 도관체, 즉 SPC의 역할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 6번에 ABS는 발행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죠. 장기 자금 조달 수단이고, 그래서 CP에 비해서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집니다. MBS 얘기들 쭉 나오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건데,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면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2번에 그런데 유동성 위험이란 말이 있죠.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이 위험을 어떻게 해요? 감소시키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1, 2번도. 3번에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침체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증권이라는 MBS라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시장에 갈 데 없는 돈들, 시중의 돈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번에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MBS라는 투자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5번에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결국 은행한테 돈을 주는 일이에요. 은행이 현금이 풍부해지니까 주택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뭘 할 수 있다? 대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은행한테 실탄이 생기는 거니까. 6번에 MBS를 발행하여 저당 대출의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합니다. 대출 많아져 수요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저당 시장 한번 구별해 봅시다. 1차, 2차로 나눠지죠. 자, 요 테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에서. 잘 보셔야 돼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나왔죠.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쉬운 말로 할까요? 차입자라고 하죠. 자, 그리고 문장 안에 이렇게 차입자가 존재하는 순간에 몇 차다? 1차.
2번에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똑같은 말 나왔어요, 지금.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몇 차다? 1차. 시험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3번에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자, 요게 이제 힌트죠. 담보대출을 제공한다. 몇 차요? 1차요, 1차. 4번에 몇 차 주택 저당대출 시장은 특별 목적회사. 끝난 거야, 이것도. 자, SPC가 나오죠. SPC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럼 무조건 몇 차요? 2차. 5번에 1차 저당 대출자, 은행입니다. 은행은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꼭 유동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6번에 저당 대출 기간과 다른 투자자 사이, 투자자 나왔죠? 그럼 볼 것도 없이 2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구별해 봅시다. 1차 대출 기관은 2차 시장에서 설정한 저당을 팔고 자금을 조달한다. 1차 대출 기관은 우리 은행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은행이라는 개념이고 2차 저당 시장에 은행들이 채권을 팔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8번에 유동화라는 말 보이십니까? 네, 유동화는 항상 몇 차 시장이요? 2차에만 해당합니다. 2차 시장은 원래 저당 차입자, 이 차입자가 1차에 있는 놈이고 이 2차죠. 1차랑 2차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0번에 2차 시장은 1차에서 일단 이루어진 저당을 1차 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하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저당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일단은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2차 시장의 얘기죠. 2차 시장은 1차에서 이루어진 저당권, 이 저당권을 2차에서 유동하는 건 맞죠. 그래서 1차 저당 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하므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저당을 사고 파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저당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의해서 발행이 되는 MBS, 이 MBS 증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되죠. 그래서 10번은 X가 됩니다. 11번에 일반적으로 2차 시장에서 발행되는 상품은 대출금리. 자,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주택 대출금리가 1차 수익률이에요, 2차 수익률이에요. 금리니까 담보대출이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1차 수익률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1차 수익률은 뭐다? 금리다. 자, 그러면 2차에서 발행하는 상품은 1차보다는 더 낮아야 되죠. 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1차와 2차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1차 수익률이 더 커야 돼요. 뭐보다요? 2차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래야지 저당이 유동화가 됩니다. 1차 수익률은 뭐가 있냐면 대출 금리가 있죠. 지금 보시는 금리 또는 다른 말로 무슨 수익률이다? 저당 수익률이고 2차 수익률은 2차 시장에서 발행되는 증권 수익률이죠. 자, 또는 얘를 갖다가 MBS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자, 중간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HF가 들어가 있거든요.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가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돈을 받아서 1차 시장에서 생기는 수익 중의 일부를 2차 투자자들한테 지급하는 거거든요. 노란 게 커야 돼요? 빨간 게 커야 돼요? 자, 이렇게 받는 게 조금이라도 커야 증권 발행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다 1차가 커야 됩니다. 요거 시험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2차가 주어져. 2차 상품은 그랬으니까 더 낮아야 된다. 1차 상품은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12번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누구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2차 시장에서 저당의 유동화를 담당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역할들이 좀 나오죠. 1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 장기 모기지론은 뭐냐면 보금자리론이죠, 이게. 이 보금자리론에 소요되는 자금, 이 자금을 주로 어떻게 구하냐면은 채권 발행과 증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그렇죠? MBB, MBS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맞죠? 2번에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이죠. 연금 보증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 요거 밑줄 치세요. 국민주택기금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느냐? 하고 있지 않죠? 국민주택기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하죠. 그래서 국장이 관리합니다. 기억하시고. 4번에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저당권을 담보로 증권 및 또는 뭘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하여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대출 제한을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1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문장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는 MBS에 대한 지급보증, 그리고 유동화, 그리고 각종 채권 보유 등을 둘 수 있다. 이것도 무리가 없죠. 맞는 문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6번에 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상품, 보금자리론이라고 했죠. 보금자리론은요, 단기 안 합니다. 이거 안 해요. 중기 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뭐예요? 장기만 하죠. 이것도 안 해요. 장기만 합니다. 10년 이상.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는 요거 10년 이상의 모기지론을 취급을 합니다. 보금자리론. 10년, 15년, 20년, 30년. 자,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틀려요. 이게 5년 때문에 틀립니다. 조심하시고. 7번에 주택금융공사의 저당 대출 조건은 고정금리죠. 고정금리이고 만기가 대부분 10년 이상입니다. 틀렸고. 8번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직접 대출을 시행한다. 직접 대출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은행이 아니에요.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하죠. 자, 어쨌든 틀렸어요. 이런 함정들 잘 체크해 놓으세요. MBS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이 MBS의 분류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